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질문할 수밖에 없냐면, 야, 어떻게 돼서 이 글로벌리스트, 그 다음에 스왑프, 깨자좀 이 복합체에 속한 금수저들인데, 금수저들이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자들 아니냐. 이 자들이 어떻게 나서서 국경 해체, 선거 해체 광분하냐. 깨자좀들이 나서서 미국 공산당, 미국 민주사회주의 동맹, 이런 깨자좀들이 나서가지고 날뛰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코카콜라가 나서고, 마스터스 골프가 나섰동 말동하고, MLB가 나서고, 이게 도대체 뭔 일 벌어지는 거야?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자원의 저주로 까딱하면은 함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의 저주는 뭐냐면, 자원이 너무 풍부하면요, 사회가 대충 타락해도 먹고 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체제가 타락하는 기풍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엔 그게 밑도 끝도 없이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골로 간 나라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도 어마무시하게 자원 풍부한 데거든요. 저기는 석유 빼고 모든 자원이 다 남아도는 데예요, 미얀마는. 열대 산림개발, 목재, 주석, 각종 광산 자원, 그 다음에 석유는 안 나지만 가스, 해양 자원, 그 다음에 내수면, 그러니까 강과 호수에서의 내수면 어업, 이런 게 너무너무 풍부한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 이제 셰일로 해서 석유가 막 펑펑 나는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돼가니까 이 자들이 이 계산을 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요. 어차피 미국 망하지 않을 거다. 이제 석유까지는 않는데 원래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기반 튼튼해. 그 다음 소프트웨어 기반 튼튼해.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IT 쪽.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대중예술 튼튼해. 모든 게 다 튼튼한데, 금융 튼튼해. 모든 게 다 튼튼한데, 국방력도 비교적 튼튼해. 거기다 석유까지 나서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데, 농업생산국가인데, 미국은 망할 것 같지 않다. 이제 그러니까 막 끌어들이고 사회 문란하게 만들고 적당히 부패시키고 적당히 약화시키고 적당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우리 판을 만드는 게 좋다.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주권국가로 MTR 동맹에 의해서 보스 방향으로 막 강화되면, 야, 우리 돈 많은 사람들, 우리 지금 세계를 주물락거리는 빅텍 이런 거 다 걸려서 전부 규제받고 전부 눈치 보는 상전을 모시게 돼. 우리 워싱턴 스왑프 이 정치계 이거 상전 모시게 돼. 이제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갈림길은 한쪽으로 보면은 GSL 복합체의 의도대로 자원의 저주에 빠져서 타락할 거냐, 혹은 석유까지 갖춘 완벽한 초강대국으로 세계의 보스 흐름을 리드할 거냐, 이 갈림길에 미국이 서 있는데 저는 후자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대기업들은 참 고마워요. 한국 대기업이 비교적 건강합니다. 이 사회문화적 선택과 지향점에 있어서 한국 대기업은 왜 그러냐면 이제 제조업 중심이고요. 여긴 월스트리트와 같은 키보드로 수조 달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류의 금융족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은 익산, 전북 익산, 돼지 똥오줌 냄새 나는 익산 양돈단지 옆에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오겠어요? 전라북도의 세수를 위해서 본사는 거기에 법인격은 등록을 해놓더라도 사무실은 예를 들면 영종도로 가야 돼요. 그래 아시아 교통허브에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대기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월스트리트 같은 것도 없고 또 실리콘밸리와 같이 자기들만의 왕국 제국을 못 만들었어요. 세계 지배 제국을. 주로 제조업 중심이고 잘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데여서 여기는 기업의 문화 자체가 사회의 대중문화가 건강해지는 걸 원해요. 기업의 입맛이, 기업의 취향이. 그러니까 노조도 좀 순화되는 걸 원하고, 환경 팔아가지고 기업 들들 볶는 이 환경 좌파도 좀 순화되는 걸 원하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이 순박하고 뼈대가 굵은 그런 풍조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저는. 그래서 한국 기업은 이런 식으로 금수저들이 막 나서서 날뛰고 광분하는 그런 꼴불견은 연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병 나온 곳에서 약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보니까 전부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들 쟤들이 하는 거야. 전부 깨자점들이 하는 거야. 저 나쁜 놈들이야. 이런 문제의식이 틀리지는 않은데 그게 왜 먹히냐. 왜 그런 존재들이 발생했냐. 라는 한꺼풀 더 내려간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게 먹히는 이유. 애초에 그런 존재들이 힘을 잡고 그렇게 성장한 이유는 결국은 현대문명 특유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현대문명이라고 이때 얘기할 때는 대개 18세기 중반,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 7, 80년 전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몇십 년 후에 그 현대문명이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굉장히 파괴적인 아주 악마성을 가진 자의식 덩어리들,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들의 인간 유형이 처음으로 묘사돼요. 프랑스 철학자 데니 디드로가 라모의 조카라는 인물로 처음으로 묘사하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것을 깊게 연구하고 번역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괴테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거 띄워가지고 거기서 영감받은 게 막스 엥겔스 그랬어요. 또 거기서 영감받은 게 헤겔이 그랬어요. 독일 철학자. 거기서 영감받은 게 프로이드가 그랬어요. 다 그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를 언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라모의 조카의 그 인간형이 뭐냐면은 굉장히 무도덕한 사회를 아주 냉소적이고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악마성을 가진 그런 그 병든 자의식 덩어리예요. 이게. 즉 현대문명은 기본적으로 도덕의 위기와 사회통합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회통합은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한번 강사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한 말이 있어요. 국민통합이란 단어는 개족보다 그런 단어 없다. 사회과학에서는 사회통합이라고 한다. 사회통합은 정의는 어떻게 되냐. 사회의 주류 가치를 한 개인이 내장시키는 것, 인터널라이즈 하는 것. 그것을 사회통합이라고 그런다. 그럼 내가 당신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대한민국의 주류 가치가 뭐요? 우리 사회의 주류 가치가 뭐요? 다 망가져 있어서 지금 문화와 소통을 전부 전교조류의 민노총류의 좌파가 잡고 있는데 걔들이 주류 가치구만. 걔들을 한 번에 밟을 수 있는 우리의 주류 가치는 뭐요? 라고 물었어요. 답을 못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부터는 강연을 안 부르더라고요. 강연을 자주 불렀으면 제가 한 달에 그래도 200만 원 용돈 생기는데 그다음은 그래서 한 번 강연료 한 50만 원 받고 그다음엔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하면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돈에 관해선. 어쨌거나 근데 생겨 먹은 게 입 바른 소리를 안 하고서 못 배기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문명 특유의 이런 도덕위기와 사회통합위기 이게 있다. 여기서 나오는 병증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저런 그 병증들이. 그러면 병이 현대문명에서 나왔다 그런다면 약도 현대문명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병에 대처할 수 있는 힘 역시 현대문명의 특질 안에 내장돼 있다. 그 특질이 뭐냐. 우선 첫째, 건강하고 자유로운 개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개인이 만들어지려면 관점의 개인화, 소통의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세네타출에서 몇 번 그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페북 친구가 5,000명인데 5,000명이 다 뭐 애국 보수 성향들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내가 이렇게 사니까 정말 너무 고달프다. 나 이제부터 저 깨자점들의 주류에 좀 어울려서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밤새서 5,000명을 전부 친구 삭제를 하고
전부 그 다음에 좋아요 친구 신청을 전부 누구한테 하냐? 문재인, 이재명, 뭐 공지영, 뭐 그 다음에 이 유시민 이런 이제 그 뭐 김어준 이런 그 노랑 리봉 사나이들, 노랑 리봉 사나이들에게 노란 셔츠 사나이가 아니라 노란 리본 사나이들한테 또는 노란 리본 여성분들한테 전부 이제 친구 신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부터 나 인생 편해진다고 한잠 자고 나서 내 페이스북 담벼락을 딱 보니까 세상에 전부 노란 리본이야. 그냥 다 대깨문스럽고. 어저께까지 보던 세상은 울분에 찬 애국 민중의 함성이었는데 이거 뭐야? 내 관점을 바꾸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게 관점의 개인화거든요. configurable. 제 용어로는 configurable perspective예요. perspective가 관점인데 configurable이라는 건 자기가 구성할 수 있는, 자기 관점을 자기가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관점의 개인화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관점이 개인화되면요. 진실이 이겨요. 전체적으로는. 소통이 개인화되면 진실이 이겨요. 소통 수단을 갖고 있는 게 최소한 뭐 서울교통방송에 무슨 김어준 정도로 빡 한번 떠들면 500만 명, 1000만 명이 듣는 그런 사람만 소통 파워를 갖고 있고 나머지 100만은 끽소리도 못해. 조중동만 소통 파워를 갖고 있고 이충근 박사는 끽소리도 못해. 김필재는 끽소리도 못해. 김필재 대표는. 그러면 거기서 떠드는 스토리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거기가 파워풀해. 그러나 옆구리에서 계속 딴소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백모나 김필재나 이충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소통이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이 쌓이면은 결국은 진실 존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의 개인화와 소통의 개인화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앞장서서 잘 터가지고 떼돈을 버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그거 어떻게 틀어막아 보려고 막 난리를 부리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법규 생겨, 어디 다른 나라에서 법규 생겨, 폴란드에서 법규 생겨, 드디어 미국에서도 대법원 판사가 그거 빅텍의 소셜미디어요. 그거 카몬 캐리어 같아요. 전기수도 저기 뭐 하수 저기 뭐 통신선 스마트폰 같은 거요. 아니 저기 뭐 아동 그 성착취로 뭐 20년 감옥 살고 나온 사람도 카몬 캐리어에 대해서는 자기가 돈만 내면은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빅텍의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카몬 캐리어라고 한다면은 그거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검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미국 대법원 판사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점의 개인화, 소통의 개인화를 그걸 앞장서서 물꼬를 터서 떼돈을 번 자들이 그걸 해놓고 나서 겁이 나니까 거꾸로 반동을 일으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가, 구글이, 아마존 웹서비스가. 그 반동 안 먹힙니다. 세계 각지에서 미국 각계각층에서 전부 저항이 있어서 그 반동 안 먹혀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신앙 영성의 르네상스. 신앙 영성의 르네상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장경제가 일반화됐다.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퍼졌다. 이건 아는데 시장 영성이 르네상스야. 이게 다시 저는 사실은요. 앞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각광받을 직업 중에 하나가 성직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 기술이 늘고 지식이 늘을수록 인간이 영혼에 관해서 목마르다고요. 한국의 성직자 중에 어른이라고 할 사람이 불교에서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지학순 주교 다음에 마지막에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김수환 주기용 돌아가신 다음에 성직자 중에 어른이라고 인정할 사람들이 사회 전면에 없어요 지금.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 김수환 주기용 돌아가셨을 때 저기 꽃 바친다고 명동 성당에서 한 1~2km씩 줄 섰었죠. 지금 저기 그 교황 이상한 프란치스코 교황인가 온다 그러면 한 10만 모이겠어요? 모르겠어요. 카톨릭에서 동원하면 10만, 20만 모이겠지만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 중에 10만, 20만 이상이 저거 사쿠라 교황, 빨갱이 교황, 저거 해방신학 교황 하면서 욕하고 있을걸? 아니 오죽하면 미국의 대주교가 교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살인자를 위해서, 사형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그러는 그 문장이랑 똑같아. I pray for you. 그러면 야, 이 한심한 놈아 그 소리거든요. 이 죄 많고 잡스럽고 흉악한 놈아 그 소리예요. I pray for you. I pray for him. I pray for the Pope. 그러면 저 교황 저거 더 얘기하면 이제 종교적인 얘기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신앙 영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 앞으로 그게 더 심해진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상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진화론 학자들이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버클리 대학에서 2014년에 있었던 국제 세미나예요. 그 국제 세미나의 제목이 영생하는 영혼이야. The immortality of the soul이에요. 그러면 야 이것들이 이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진화론 미워하는 사람은 이것들 이자들이고 진화론에서 좀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영혼을 인정한단 말이야. 그건 아닙니다. 이 세미나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 주최자들이 버클리 대학 근처에 주최자들이 버클리가 워낙에 리버럴한 대학이니까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인간한테 굉장한 호소력을 가지는 키워드가 점점 돼가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빌려서 불멸하는 영생하는 immortality of the soul 이라는 주제로 딱 낚시성으로 걸어놓고 야 우리 그 소울 같은 거 잘 안 믿어. 좀 회의적이야. 뭐 이런 잘난 체를 한 거예요. 불경하게. 참고로 저는 영혼을 믿습니다. 니체도 영혼을 믿었어요. 니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혼이라는 소중한 가설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영혼 덩어리가 아니고 그 영혼 안에 여러 작은 영혼의 쪼가리들이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한 쪼가리는 왕, 한 쪼가리는 전사, 한 쪼가리는 과학자, 한 쪼가리는 잡놈, 한 쪼가리는 시인, 한 쪼가리는 사기꾼 이런 영혼 쪼가리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치고받고 하는 게 나라고 불리는 이 마음의 세계다.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자기 영혼이라는 생태계 속에 있는 그 쪼가리 영혼들의 통합과 공생관계,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 모른다. 이것이 니체의 아주 위대한 명제입니다. 그것을 바로 캐치를 해내서 거기서 그 영혼이 그 쪼가리 영혼들이 불가분의 한 덩어리로 회복되는 과정. 제가 전에 개인, 인디비듀얼의 뜻이 불가분, 나눌 수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개인화 과정. 내 안에 조각조각 있는 여러 영혼들을 하나로 조화시켜서 하나의 온전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 개인화라고. 인디비듀에이션 과정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인 칼 융입니다. 그게 칼 융이에요. 그래서 칼 융은 그래도 제가 존경을 하는 게 이 사람은 자기의 심리학의 원천이 니체 철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저께 제가 문재인 표절 얘기했죠. 중국 공산당의 뭐 기회는 뭐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정의는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 구호를 자기 취임사에 뻔뻔하게 표절해서 쓴 문재인, 혹은 새는 두 날개로 납니다라는 미국 민주당의 표어를 뻔뻔하게 표절해서 한국은 미국과 소련 사이, 그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엔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 두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라고 쓰는 표절 변형의 천재 리영이와 달리 칼 융은 자기의 뿌리가 니체에 있다는 것을 알고 평생 해마다 니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최소한 학자라면 그 정도 양심이 있어야 돼요. 멋있잖아요. 자긍심 있잖아요. 내 사부는 니체야 라고 딱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칼 융이.
자, 그런데 어쨌건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이제 영생하는 영혼, 죽지 않는 영혼, 불멸의 영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칙한 명제를 가지고 버클리에서 진화론 국제 세미나를 열 정도로 이 영혼이라는 단어의 파괴력이 커져가고 있어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국제 세미나에서 스판테 페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아마 이 사람이 노벨상 받을 겁니다.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스웨덴 화학자와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에서 서방 세계로 넘어온 에스토니아 출신 여성 화학자 사이의 사생아예요. 그래서 성이 엄마 성을 따랐죠. 페보라는. 아빠 성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아저씨고요. 북구 사람이라서 키가 한 190이 넘는 것 같아요. 190, 거의 2m쯤 되는 것 같아요. 좀 말라서. 뭐 천상학자처럼 생겼죠. 이 사람의 이제 저거는 뭐냐면은 그걸 개발해낸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오염돼 있고 굉장히 작은 뭐 10만 년, 20만 년, 심지어는 40만 년 전에 뼈 조각 같은 데에서 DNA 게놈 지도를 해독해내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2010년에는 네안데르탈의 게놈 전체, DNA 지도 전체를 해독을 했고요. 2016년에는 30만 년 전에 있는 이른바 호모 하이델베르그스라고 불려진 고인류의 뼈 조각에서 게놈 전체를 해독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호모 하이델베르그스가 네안데르탈이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호모 하이델베르그스가 없어졌죠. 아주 성실하고 아주 정말 조심스러운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 연설에서 그날 연설에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영생하는 영혼, 그러니까 the immortality of the soul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멸종을 넘어서는 유전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The immortality of gene. 제가 이제 현대 문명이 얼마나 도덕적 위기에 있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면 멸종을 넘어서는 유전자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부터 한 6만 년 전에 나와가지고 한 번 믹스가 일어나요. 네안데르탈과 믹스가 일어나요. 그때 네안데르탈에서 우리가 이제 네안데르탈 유전자 게놈이 다 있고 현생 인류 유전자 게놈이 다 있으니까 네안데르탈에서 뭐가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온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부, 머리카락이 좀 더 좋아졌고요. 피부가 좀 더 이제 온대 한 대에 견딜 수 있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온대 한 대에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이랑 관계된 걸 확보했어요. 그때 네안데르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오면서 중간에 한 번 더 또 다른 집단, 데니소바라는 집단하고 한 번 더 믹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데니소바라고 해서 믹스 일어난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나중에 어디서 모여 살다가 빙하로 온 다음에 티벳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왜 올라갈 수 있냐? 고산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산소가 결핍하면 우리 몸이 호흡을 중지해 버려요. 대기 중에 산소가 결핍하면 몸에 있는 산소 뺏길까 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산소가 결핍될 때 몸의 신진대사를 낮춰가면서 결핍된 산소에서 그냥 계속해서 호흡을 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유전자가 데니소바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데니소바 유전자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디냐? 5%까지 가지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파푸아뉴기니아 원주민. 주로 거기로 몰려 내려갔어요. 그럼 네안데르탈 유전자는 우리한테 얼마 있냐? 백모 약 1, 2% 있어요. 모든 유라시아인들은 한 1, 2%씩 갖고 있어요. 원단 아프리카인만 안 갖고 있어요.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백모가 1, 2% 갖고 있고 또 누가 1, 2% 갖고 있는 거 다 모으면은 네안데르탈 유전자 중에 몇 프로쯤 살아남았어? 50%가 살아남았어요. 네안데르탈은 멸종했지만 유전자는 50%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멸종을 넘어선 유전자라는 개념이나 이건 우리한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저는 진화를 좀 믿어요. 영혼을 믿으면서 동시에 진화를 믿는 이상한 컨비네이션인데 저는 근데 예를 들면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요. 수도진이라는 게 있어요. 가짜 유전자. 자, 가짜 유전자. 이거 뭐냐면은요. 원숭이. 그러니까 저거를 먹기 전에 과일을 많이 먹는 원숭이부터 비타민 C를 몸에서 합성해내는 기능이 없어져요. 그 원숭이와 그 다음에 쭉 인간에 이르는 이쪽은. 그럼 원숭이 전까지는 뭐야? 예를 들어서 쥐, 토끼 이런 건 뭔데? 과일 많이 안 먹는데 저 비타민 C 어떻게 만드냐? 비타민 C를 만들어내요, 몸이. 육식동물들도. 비타민 C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럼 그 유전자 있냐? 있어요. 야, 근데 왜 괴혈병 걸려? 왜 비타민 C 부족증 걸려? 그게 있는데 그게 작동하기 위한 엔자임, 효소가 안 나와. 가짜 유전자죠. 비활성 유전자. 우리 몸에 수두룩복잡하게 있어요. 우리 몸에 비활성 유전자가.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할까? 도대체 이 비활성 유전자가 어디서 온 거야? 죄송합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생명종은 중간 생명종은 멸종했어요. 그 유전자는 살아남아서 우리 몸까지 들어온 거예요. 아까 네안데르탈은 멸종했지만 그 유전자가 나한테 2%, 저 사람한테 1%, 저 사람 1.5%, 1.3%. 그래서 쭉 보면 네안데르탈 유전자 전체 풀에서 50%쯤이 현생 인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로우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신앙이 깊으신 분은 야, 그런 거 믿지 마 하시고 치워버릴 수 있어요. 그런 분은 편해. 근데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이거 일리가 있는데 하는 사람이 이제 머리가 꼬이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헷가닥한 사람은 야, 인간은 물질이야. 뭐 영성, 영혼, 다 웃기는 소리야. 그거 사람 우민화시키는 거고 다 욕망과 물질의 덩어리야. 이래버리면 이제 짐승같이 돼가는 거거나 혹은 이제 좌파 혁명분자 돼가는 거예요. 현대과학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간을 공동체로 묶어주던 단순한 그런 그 지식 정보 체계 혹은 신앙 체계를 다 해체를 시켜가지고 현대 문명이 그걸 다 해체시킨 거예요. 이때까지. 처음엔 천동설, 지동설부터 해체시켜서 차례차례 다 해체시킨 거예요. 마지막 진화론까지. 지금은 분자생물학, 생명과학까지 차례차례 해체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합성이 가능해요. 생명체를. 이제 그렇게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해체된다고 그러면은 야, 생명이 뭐야? 그 존엄성이라는 게 있겠어? 그거 전기신호, 화학물질, 뭐 유전자 지도 이런 거지. 그 어떤 도덕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요. 전통적 도덕의 기반이. 그게 아까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현대문명 특유의 도덕적 위기와 사회통합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저 같은 놈은 좀 그 위험한 폭약 근처에 가서 뇌관도 빼고 뭐 폭약도 만지작 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야, 그거 폭약이야. 잘못 따르다간 멸망이야. 제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에 깊이 이제 그걸 받드시는 분은 그 태도고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그 태도. 저 사람들은 비과학적이야. 저거 개독이야. 뭐 이런 비판 안 합니다. 관점의 선택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삶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함부로 재단을 못 하겠어요. 단지 저는 이 위험한 폭약을 들여다보고 거기 뇌관 만지작하고 폭약 구성 성분 분석하고 이러는데 동시에 영혼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위태위태한 그 줄타기죠. 현대 문명에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선택하든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날 수 있다면
특히 사회정치적 측면에 있어서의 진실에 대해서 서로 동의할 수 있다면 관점이 개인화되고 소통이 개인화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거다, 이 게임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20세기 맨 마지막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소련이 멸망한 게 1991년,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자유무역 체제로 평정된 게 1994년 WTO, 그 다음에 인터넷이 상용화된 게 1994년입니다. 그러면 1994, 5년경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25, 6년 지난 겁니다. 이 특이점 통과에 제대로 로켓 추진이 걸려가지고 그 속도로 특이점을 쫙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잘 통과해 보시자고요. 그 제대로 된 나라 한번 만들고 그 나라가 인류 보편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우리 호남 이승만 때 기여했고, 그 무서운 스탈린과 모택동이 일으킨 공산 수출 군사 침략에 의한 공산주의 수출 전략을 브레이크를 걸은 게 호남 이승만과 그때 같이 싸운 선배 세대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 속의 수출 경제를 통해서 후진국도 급속 발전할 수 있다라는 모델을 증명한 게 박정희 대통령과 그와 함께 움직인 선배 세대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그런 역할을 한번 해야죠. 보스 물결을 선도하는 걸로.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후진 상태예요. 약간 낙후된 상태예요.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낙후돼 있지만, 또 거꾸로 우리는 특히 이 가족, 그 다음에 성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아직 무슨 LGBTQ 영향을 좀 덜 받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잘 지켜내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악마의 내러티브가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땐 상당히 순화돼서 자기들이 포장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순화된 형태로 위장돼 있어요. 곳곳에 뿌리 깊지만 또 그런 점은 비교적 막은 편이에요. 막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지식인들이 게을렀고, 두 번째는 미중 밀월 때문에 그 중국과 같이 피를 섞고 살을 섞으면서 같이 공생한다라는 관점을 갖게 되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도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말고 도덕적 평가를 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공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그릇된 관념이 너무 깊게 침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데, 또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잠재적 장점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는 운명적으로 국제 지정학 핫스팟 1번지입니다. 국제 지정학 핫스팟 1번지예요. 넘버 원 핫스팟 of global geopolitic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 사람의 특유의 순발력에 의해서 아마 급격한 어떤 그 성장 타이밍이 오지 않을 거냐, 저는 그렇게 믿고,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걸 같이 믿으실 겁니다.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좋은 씨앗과 좋은 묘목을 준비하고 심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